자기장의 회전이라는 것은 적분형 암페어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풀어왔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조건이 뭐였다고 그랬죠? 대칭성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 그 문제는 5개뿐이 없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적분형 말고 미분형, 그 폐곡선을 점으로 보내서 한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추적할 수 있다면 한 점 한 점마다 암페어의 주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페리안 폐곡선을 적용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목이 뭐냐면 자기장의 회전입니다. 자기장의 회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뭐라고 읽었죠? 이렇게 쓰면서 회전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건 그냥 회전하는 양상이라는 설명이에요. 이거는 터미널로지가 아닙니다. 터미널로지가 아니고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다르죠. 그러니까 양상 그러면 그냥 추상명사잖아요. 그렇죠? 양상 그러면 추상명사인데 양상국 그러면 어때? 고유명사죠. 그 개그맨 중에 양상국이 있더만. 그럼 양상국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만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니까, 회전하는 양상이니까 돌아가는 양상 그래도 할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용어는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장의 회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해야 돼요. 뭐라고 긴장해야 되냐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양상국처럼 고유명사예요. 터미널러지라고, 용어라고요. 정해져 있는 용어라고요. 자, 이거 이전에 자기장의 세기라고 그러면 뭡니까? 자기장의 세기. 물리량 표시를 하려면 뭐 갖고 표시를 해?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것도 벡터 표시 꼭 했어요. 그죠?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또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때는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이거죠.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 이런 의미인데 요거 생략하고 요걸로만 해서 쓴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에, 말하자면 용어란 말이에요. 터미널러지. 정해진 용어 그대로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죠. 자기장의 크기. 그럴 수 있다고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건 특별한 의미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면, 결과만 미리 얘기를 하자면 자기장의 회전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으로 쓰는데, 이게 물리량이듯이 이게 벡터 물리량이듯이 이것도 벡터 물리량이에요. 자기장의 회전 그러면 벡터 물리량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양상 때문에 생겨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여기도 회전하는 양상을 뭘로 표시해요? 외적으로 표시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표시해요. 그 자기장이 있다면 자기장을 외적으로 이렇게 연산을 해서 어떤 현상을 보는데 그것을 물리량으로 정의한 거예요. 자기장의 회전.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벡터 물리량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벡터 물리량이에요. 벡터 물리량을 지금 찾아서 가는 이 노정 중에 있어요. 그걸 찾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면, 결국 시작은 암페어의 주의 법칙을 적당한 암페리안 폐곡선에다가 적용을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적당한 것은 아무거나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걸 짜부러뜨릴 거거든요. 원형도 좋고 사각형에도 좋고 타원형에도 좋고, 그런데 다루기 가장 좋은 걸 다루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일 다루기 쉬운 이런 사각형을 다루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원점으로 그 가운데를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델타 x 길이, 델타 y 길이의 직사변형 모양의 자그마한 그 폐곡선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무슨 축인가요? 이게 Z축일 테고, 이게 X축일 테고, 이게 Y축일 겁니다. 그죠? 이런 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요런 폐곡선을 지금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폐곡선. 이 폐곡선 갖고 계산하는데, 이 델타 X라고 했고, 이걸 델타 Y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면, 델타 X를 0으로 보낼 거예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고, 델타 Y를 0으로 보낼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요 네모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짜부러지기 시작하면서 요 한 점으로 갈 거예요. 그걸 볼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게 뭘까를 추적해가는 발판으로서 이런 사변형을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전기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전기장은 어땠었냐면 그때는 폐곡선이 아니라 폐면적이었단 말이에요. 폐곡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직육면체를 적용을 해서 이것도 짭으로 틀었죠. 이때는 델타 X도 0으로 가요. 델타 Y도 0으로 가요. 델타 Z도 0으로 가는데 이거는 가우시안 폐곡면에 적용되는 가우스 법칙을 요걸 도입함으로 해서 이걸 여기다가 적용함으로 해서 어디로 간 것이냐 하면 이것도 한 점에서의 한 점. 이때는 이 한 점이 뭐에서 한 점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최적에서 한 점이 된 거예요. 이때는 델타 V, 곧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한 점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한 가우스 법칙이 나왔어요. 이것을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가우스 법칙의 결국은 가우스 로의 미분형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였었냐 하면 이것은 적분식으로 된 전속 밀도를 임의의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 정분한 것, 폐곡면으로 한 것은 그것이 쌓고 있는 인클로즈된 전하하고 같다라는 거였었는데 그게 뭘로 갔냐 하면 다이버전스 오브 D는 로브이다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구제예요. 대칭적이에요. 비슷할 정도가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이때는 폐곡면에서 한 점으로 간 거고 이때는 폐곡선에서 한 점으로 간 거고 어차피 뭐 이거 델타 X, 델타 Y만 0으로 보내면 한 점으로 가고 이거는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0으로 보면 한 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 점으로 가서 이렇게 됐듯이 근데 여기도 보면 내적이라고 해요. 내적이니까 뭐라고 해요? 발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기장의 발산. 전기장의 발산. 그랬듯이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요게 나올 텐데 그걸 자기장의 회전이라고 부른다. 그때도 저게 벡터 물리량이죠. 아니, 저건 스칼라 물리량이죠. 왜냐하면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내적이니까 내적으로는 스칼라가 만들어지는 스칼라화가 되니까 스칼라의 물리량을 만들어내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자기장의 회전 그러면 벡터 물리량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차이가 났고 과정은 똑같아요. 역시 이번에도 쉽지 않은 계산이지만 이 계산을 통해서 결국 뭘 구하려고 하냐면 점이라는 개념. 폐곡면 대신에 한 점으로 갔듯이 폐곡선 대신에 한 점으로 가서 공간의 한 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였어요. 그때도 우리가 놀라웠던 건 뭐냐 하면 그때 뭐예요? 저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을 보면 오른쪽에 로브이가 소스잖아요. 그 로브이가 소스가 제로인 점에선 발산이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0이잖아요. 결국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밀도하고 이게 같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우스의 법칙이라는 거 이거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발산은 로브이하고 같다 그런 얘기예요.
전기장의 발사는 최적전압 밀도하고 같다. 그런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장의 회전은 뭐하고 같다냐 하면 전류 밀도하고 같다로 갈 겁니다. 그럼 전류 밀도하고 같다 하는데 전류 밀도가 아무 데나 있어요? 아무 데나 있는 거 아니죠? 어디만 있어요? 도체 표면 같은데 전류가 흐르는 데만 있잖아요. 이런 나무 이런 데 없다고요. 전류 밀도 없다고요. 그럼 거기서는 회전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장의 회전이 없다. 여기서도 로브가 없는 데서는 전기장의 발산이 없듯이 여기도 전류 밀도가 없는 자기장의 회전이 없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자, 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좀 쉬었다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만 했어요. 뭘 준비를 했냐 하면 이런 폐곡선을 간단하게 델타 X, 델타 Y로 이루어진 직사변형, 직각사변형을 다뤘는데 왜 하필이면 직각사변형이냐? 결국 이걸 다루는 데 있어서 직각좌표가 제일 편하고 어차피 델타 X도 0으로 보낼 거고 델타 Y도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편하다 하는 것하고 지금 어디에서만 그 자기장의 세기의 값을 하냐면 우리가 접근하려는 그 중심부의 값만 알아요. 중심부의 값을 이렇게 중심이라는 의미로서 제로라고 썼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의 중심에서의 값은 X 중심값, Y 중심값, Z 중심값으로 구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폐곡선을 따라가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야 될 건데 그 값은 우리 몰라요. 그 모르는 걸 추적할 수는 있어요. 그 추적하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 뭐 할 것이냐 하면 요 자기장의 세기를 암페리안 폐곡선에다 적용하는데 이렇게 적용하겠다 하면 결국은 요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게 법선 조건일까 접선 조건일까 따져야 되지만 여기는 법선 조건, 접선 조건 몰라요. 이게 접선 조건이든 법선 조건인지 몰라요. 그냥 주어진 대로 벡터 내적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됐는데 요것만 설명하고 쉬도록 합니다.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1번에서 2번 가는 동안 따라가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게 델타 L이 얼마게 하고 내적을 하는 건데 여기를 따라가는 동안에는 적어도 요 델타 L이라는 벡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 벡터 값은 어때요? 변하겠죠. 그렇죠? 각각의 변하지만 요거 어차피 델타 X가 0으로 갈 거니까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나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나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고 요 중앙에서 값이라고 보자. 아까 평균값의 원리라고 했듯이 평균값이라고 보자. 중앙값이라고 보자. 여기도 요 값, 여기도 요 값으로 대표된다고 보자. 여기도 요 가운데 값으로 대표되고 여기도 가운데 값으로 대표되고 여기도 가운데 값으로 대표된다고 한다면 1, 2, 3, 4, 1로 돌아오는 폐곡선을 따라서 암페어 법칙을 적용함으로 해서 미분형 암페어 법칙을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식은 이런 식이 됐어요. 암페어 법칙의 좌변인데 좌변을 선적분해서 그 값들을 추적해 가면서 적분해 줘야 되지만 요 아주 적은 구간 1, 2를 통해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고 2, 3을 통해서도 또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고 3, 4를 통해서도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고 볼 수 있고 또 4, 1을 통해서 그 노정 중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그 중심값을 가지고 계산한 것에다가 계산한 것을 네 부분을 합해주면 그것이 암페어 법칙의 좌변값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경로 1, 2를 따라가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1, 2를 따라가는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와 델타 L을 내적한다라는 것은 그 1, 2 동안엔 요게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정할 때 뭐라고 가정했냐면 X1, HX1, 2라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X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델타 L이라는 것이 무슨 성분만 있겠습니까? X 성분만 있겠죠. 그래서 델타 L, 델타 L, 즉 델타 X를 곱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델타 X를 곱해주는 것에 X 성분만 필요한 요것만 알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HX의 1, 2를 아느냐? 그건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처음식이니까 한번 전개를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경로 1, 2를 통해서 이걸 계산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에다가 델타 L을 계산한다 이랬다고요. 그럼 이건 모르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써보자면 X성분 1, 2 그것도 about이죠. 왜냐하면 1, 2를 가는 동안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델타 X가 적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중심값, 대표값이 있는데 대표값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것에다가 AX 플러스 Y도 1, 2의 AY 플러스 Z성분도 1, 2의 AZ에다가 내적을 하기를 델타 L이니까 뭐라고요? 델타 X의 AX 이렇게 내적할 수 있겠다 그러니. 근데 이게 X성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있어봐야 계산 해줘봐야 0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하게 되니까 about 요거하고 요거 계산하게 되면 HX 1, 2의 델타 X다 라고 쓴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했다 그러면 사실 이 값을 몰라요. 이 값이 뭔지를 모른다고. 이 값이 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다이버전스 그 회전이라는 것을 유도해 보면서도 테일러 곱수를 응용했듯이 결국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1,000원에 1m 철사를 살 수가 있어요. 1,000원에 1m의 철사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1234원 가지고는 몇 미터를 사느냐? 그러면 다 알죠. 너무나 쉽죠. 계산하는 게. 그때 뭐라고 해요? 1.234m를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걸 아는 거죠. 1,000원에 1m니까 미터당 1,000원이다 라는 것을 안다고. 미터당 1,000원. 그러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234를 곱해준 것이 1m 말고도 0.234원만큼 1,000원 말고도 234만큼이 0.234m를 얻어낸다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비례관계만 알면 된다며. 비례관계 1m당 얼마야 또는 원당 몇 미터야 이것만 알면 되는데 결국은 지금 x라는 값은 뭘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냐면 저 중심 그 불사이처럼 가운데 파랗게 칠한 저 부분이 있죠. 저 부분에서 값을 뭘 알고 있냐면 x값이니까 이건 알고 있다고요. x 제로 값은 알고 있다고요. 근데 x 제로 값이 말하자면 요점에서의 값인데 거기서부터 이만큼 위치를 바꿨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건 2분의 1 델타 y만큼 위치를 바꿨지요. 맞아요? 2분의 1 델타만큼 증가해요, 감소해요? 위치가 감소죠, 감소.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원래 요점의 값이 hxo를 안단 말이에요. 이걸 안다고요. 근데 요만큼 감소한 요점에서 값을 우리는 알고 싶은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hx에 1, 2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의 함수냐 그러면 요건 가령 예를 들어서 y0 중심이니까 y0라고 그런다면 요거는 뭐냐면 y0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y만큼의 위치에서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면 된다? y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알면 된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아느냐? hx라는 왜냐면 hx니까 이게 다 hx니까 hx인데 그것의 y 방향 변화율이 뭔지를 알면 추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되겠어요? 요게 전기장의
발산을 구할 때도 썼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식을 다시 씁니다. 뭐라고 썼냐? 테일러 급수에 의하면 hx1, 2라는 것은 hx0보다 요만큼 후퇴를 했어요. 감소를 했어요. 근데 변화율이 뭐냐면 이 변화율이라는 건 증가율이에요. y가 1m 증가하는 것마다 얼마다. 그러니까 1m당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000원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1m당 1,000원이니까 0.5m 가면 500원일 테고 0.3m 가면 300원일 텐데 0.3m 줄어들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0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 지금 이 증가율에다가 감소한 것만큼 곱해준 걸로 추정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테일러 급수라고 그래요. 테일러 급수의 1차항만 지금 사용한 거죠. 요거 좀 이제는 익숙해졌습니까? 눈에 익어요? 되겠죠? 해서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델타 x를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델타 x를 곱했단 말이에요. 요 마이너스를 요로 옮겼어요. 그래서 hxo 마이너스 2분의 1 dhx dy의 델타 y 델타 x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 1, 2가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제 경로 3, 4 가봅시다. 여기서 간 거하고 다르게 여기서 간 거예요. 그러면 3, 4는요 이렇게 추론해야 되겠죠. 아까하고 똑같이 3, 4니까 그 중심에서의 값을 hx 3, 4라고 한다면 아까는 이 델타 x가 어디에 1에서부터 2로 갔기 때문에 델타 x로 끝났습니다만 이번엔 3에서 4로 가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가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x예요. 그죠? 마이너스 델타 x를 곱한 것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걸 추론하면 되니까 요거 추론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 그 값은 지금 마이크 나오나요? 마이크 나오고 있죠. 늘 걱정이 돼요. H34라는 것은 요 중심에서의 값에서 추론하면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냐면 Y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X성분의 Y방향 변화를 안다고 한다면 X방향의 Y성분에다가 이번에는 증가했죠. 여기서부터 증가했어요. 2분의 1 델타 Y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그것을 추론한 값을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HXO 플러스 2분의 1에 X성분의 Y 변화율에다가 델타 Y를 곱한 것인데 이번엔 여기에 마이너스 델타 X니까 그러면 이제 경로 요걸 가로라고 그럽시다. 가로 1, 2, 3, 4를 더해요. 두 개만 더해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두 가로 경로 1, 2 및 3, 4를 더하면 결국 앞에 있는 두 식을 더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에서 뭐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요거가 없어져요. 요게 요거 곱하기 요거가 마이너스 델타 x고 그 전에 거는 뭐였었냐면 hxo 곱하기 델타 x라고. 이때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뒤에는 뭐예요? 뒤에도 역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2배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건 상쇄돼서 보세요.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요것도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는 2배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의 dx 성분의 y 변화율 곱하기 델타 x 델타 y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게 암페어파미터예요. 요거는요 미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암페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암페어파미터죠. 그것의 y 변화를 구했으니까 뭐가 됐어요? 요거 전체가 암페어파 미터 제곱이 됐어요. 거기다가 뭘 곱해주고 있어요? 미터 제곱을 곱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위로 추적을 해도 차원 해석법에 의해서도 요런 차원으로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두 경로 1, 2, 3, 4를 계산을 했다면 자, 이게 한 화면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여기다 써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해봅시다. 그러니까 두 가로 경로라는 것은 어떤 것만 계산한 것이냐면 요것만 계산한 거예요. 이 네 경로 중에서 요 경로요. 요렇게 가는 경로하고 요렇게 가는 경로. 회곡선을 아직 다 안 했어요. 세로 경로 남았어요. 요 두 경로를 구한 것이 첫 번째 것을 1이라고 하고 요걸 3라고 한다면 1하고
것들이 경로에 의한 것을 계산한 것이 완 경로가 뭐였었냐면 이렇게 된 거세요. hxo의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y의 이게 델타 y를 뒤에다 씁시다. 2분의 1에 hx의 y 변화율의 델타 y의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뭐 꼭 기억할 법은 없지만 요거가 뭐였었습니까? 이게 x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요구된 거고요. 그리고 요것이 왜냐면 이제 x 성분이 필요한 거니까 x 성분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났냐면 y 방향으로 위치를 바꿨단 말이에요. 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y 방향 변화율에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y만큼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y가 따라 나온 거고, 그럼 이런 식이라면 3번일 때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hxo의 그때는 이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때는 마이너스 델타 x가 되면서, 그죠? 그리고 여기는요, x 성분의 y 방향 변화율인데 이때는 플러스 2분의 1 델타 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화면에 안 보여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이걸 더해주는 거니까 두 경로만 더한 겁니다. 두 경로만 더한 거니까 요거가 상쇄되죠. 왜냐하면 요거까지 곱한 거니까. 그죠? 상쇄되고 요거 두 개라고 한다면 2분의 1 y, 2분의 1 델타 y니까 이게 합해서 1이 됐을 테고, 그래서 델타 y도 있고 델타 x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식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저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요, 여기도 마이너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성분의 y 방향 변화율에다가 델타 x 델타 y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해오는 과정이 뭐였었냐면 결국 여기서부터 왔다고요. 자기장의 세기를 임의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한 것은 그것이 쌓고 있는 전체 전류량하고 같다인데, 이게 단어 추적을 하는 겁니다. 암페어파미터에다가 미터를 곱했으니까 그게 뭐하고 같다고요? 암페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암페어파미터가 있고 요게 암페어파미터인데 한 번 더 미분했다는 얘기는 암페어파미터 제곱이 된 거예요, 이거가. 그죠? 거기다가 미터를 곱해줬으니까 암페어파미터가 또 되겠죠? 암페어파미터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요거 곱했으니까 이것도 암페어파미터니까 미터 곱하니까 이거 전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도 보니까 요게 암페어파미터라고요. 그죠? 그런데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이거 전체는 뭐라고요? 암페어파미터 제곱이라고요. 거기다가 미터를 곱하고 미터를 곱했으니까 암페어가 되는 것이 추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됐다. 예요. 자, 그럼 이게 1번, 3번이니까 물론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결과부터 쓰면 2번 가는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이렇게 가는 경로와 이렇게 가는 경로 2번하고 4번이라고 한다면 2번하고 4번 경로라고 해봐야 이 결과만 놓고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기서 뭐 수식으로 추적 안 해도 돼요.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가능하는지 한번 봅시다. 2번이란 뭐라고 쓰면 될까요? 2번 이게 무슨 경로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Y방향으로 가잖아요. Y방향으로. 그러면 여기가 델타 Y가 되겠죠? 그죠? 델타 Y가 증가하는 방향이 플러스 델타 Y겠죠? 첫 번째는. 2번 경로는 델타 Y요. 그런데 델타 Y로 가면서 무슨 성분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Y 성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Y 성분, 여기에서부터 추적할 거예요. Y 성분으로부터 지금 Y 성분이 뭐의 함수일까요? 요 선상에서 봐야 되니까 X의 함수죠. X의 함수. 그래서 X의 함수니까 Y 성분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Y 성분에 무슨 변화율이요?
x방향 변화율. 그런데 요 중심보다 지금 x값이 얼마가 차이가 났어요? 플러스 2분의 1 델타 x만큼.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델타 x만큼. 이게 2번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노트를 보라고요.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4번 경로는 뭐냐? 그러면 4번 경로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델타 y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역시 hy로부터 y제로부터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 값은 알지만 요 값은 모른다. 그러면 x방향으로 후퇴란 거예요. 후퇴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역시 y성분의 x방향 변화율에 델타 x만큼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올 거라고요? 결과는요. 이거 역시 상쇄돼요. 여기는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니까 요거 상쇄될 겁니다. 상쇄되고 요것도 플러스, 요것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이번에는 플러스 y 성분의 x 방향 변화율에 여기가 델타 x, 여기가 델타 y.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y는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델타 x, 델타 y. 여기도 델타 x, 델타 y. 여기는 뭐요? x 성분의 y 방향 변화율. 요거는 y 성분의 x 방향 변화율. 근데 요 순서가 뭐예요? 요 순서가. yx 순서가. 순방향이에요? 역방향이에요? 역방. 그래서 마이너스. 에? XY 순서는요? 순방향. 그래서 플러스. 자,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테일러 곱수인데 이게 테일러 곱수는 이거 못하면 여러분들 경지생을 못해요. 경지생을 못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 이자 계산을 한다든지 뭐 철물점에 가서 뭘 사더라도 비례해서 뭘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해진 길이에 얼마 이것만 가지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흥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테일러 곱수라는 건 별거 아니고 그냥 비례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지금 어쨌든지 계산을 하게 돼서 경로 1, 2, 3, 4에 의한 것은 이렇게 됐다. 근데 왜 마이너스냐? 이제 yx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분모에서부터 분자로 가면서 역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맞아. 그러고는 넘어갑니다. 두 세로 경로 2, 3에서부터 4와는 y 성분의 x 변화율이니까 분모에서부터 분자로 치고 올라가니까 순방향 플러스 맞아. 델타 x, 델타 y. 그래서 결국은 암페 법칙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이 네 경로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경로를 다 더하면 이런 값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순방향 맞아요? xy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역방향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런 형태가 됐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델타 x, 델타 y를 짭으로 틀이든지 해가지고 거기를 관통하는 전류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류는 지금 이렇게 그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자기장이 이런 방향 성분이라고 봤을 때 전류가 나오는 거야 되겠죠. 그럼 나오는 거는 무슨 성분인 거예요? 전류가 Z 성분이죠. Z 성분에 관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경로에서의 적분 합이 이건데 이건 암페 법칙에 어떤 그 계산을 한 것이냐면 암페 법칙 좌변만 계산한 겁니다. 우변은 아직 생각도 안 했어요. 우변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G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다면 그 전류는 그 짜부라지면 I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다를 수 있어요. 전류 밀도, JZ라는 전류 밀도를 가지고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JZ에다가 JZ, 요렇게 어프락시메이션 한 것은 말하자면 델타 X, 델타 Y를 가지고 있는 그 사방형의 그 경계 안에서는, 면적 안에서는 요 값으로 균등하다라고 한다면, 균일하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면적을 곱한 것이 전류량이겠죠. 요 단위는 뭘까요? JZ의 단위는?
여기서 요걸 이제 이용할 것인데, 결국은 뭐였었냐면, 1, 2, 3, 4 다 계산한 것을 정리를 한 것이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델타 x, 델타 y는 똑같고, 공통분모였고, 여기에 x 성분, y 성분 중에 뭘 먼저 썼어요? 순방향 써야 플러스 먼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순방향이에요? y 성분의 x 방향 변화. 이래 순방향이죠? 이렇게 순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그건 왜냐하면 x 성분의 y 방향 변화이기 때문에 역방향. 이게 좌변 계산한 겁니다. 우변을 계산하는데 우변은 뭐하고 어프락시메틀리 같으냐 하면 JZ의 델타 X, 델타 Y랑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 이게 I enclosed예요. 그러면 이거 단위는 암페어고요. 이거 단위가 암페어잖아요. 그럼 이게 미터고 이게 미터면 이게 단위가 뭐냐고 지금 물은 거라고요. 암페어 파 미터 제곱이에요. 얼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차원 해석법으로 추적하면서 얼른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같다라고 보면, 왜냐하면 AZ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암페어 주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요것 이퀄 요것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암페어 법칙의 좌변이고 요거는 암페어 법칙의 우변이니까 중간에 있는 이것이 같다 하니까, 이 식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양변을 델타 x, 델타 y로 나눴어요. 델타 x, 델타 y로 나누면 요것만 남을 때고, 요것도 델타 x, 델타 y로 하면 JZ만 남겠죠. 그러면 요걸 델타 x, 델타 y로 나눠주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JZ는 요거다라는 것이 됐어요. 자, 이것도 한번 나옵니다만은 이제 추론을 해보죠. 어떻게 한 것이냐 하면, 요 델타 x, 델타 y로 요거 세 개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델타 x, 델타 y 분의 암페어 법칙 이것이고요. 이게 이퀄 아닙니다. 어프락시메틀리 이퀄. 그 다음에 남은 게 뭔가요? 뭐였었어요? y 성분의 x방향 변화율, 순방향이 돼 플러스고, 또 x 성분의 y방향 변화율, xy에 관계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면이 xy예요. 그래서 델타 x, 델타 y로 나눠준 거. 이게 approximately equal이기를 JZ하고 같다. 여기는 xy가 있고 여기는 z가 있는 거죠. 왜냐면 관통하는 전류니까. 자, 이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술술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건 XY 평면이라면 저 평면을 YZ 평면으로 해보자고요. 예. 그럼 다시 계산할 거 없어요? 그러면 YZ 평면에 폐곡선을 잡았어요. 저런 폐곡선을 잡아서 계산한 것을 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델타 Y, 델타 Z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abou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YZ 평면이니까 뭐예요? Y 성분의 Z 변화율이 필요하고 Z 성분의 Y 변화율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럼 순방향이 어떤 거예요? Y 성분의 Z 변화율에 Z 성분의 Y 변화율이 순방향이에요. 분자가 Y일 거고 분모가 Z.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Z 성분의 조금 이상해 버리는 Z 성분의 Y 방향 변화. 이게 순방향. 플러스. 그럼 여긴 뭐가 와요? Y 성분의 Z 방향 변화율. 그리고 여기는 about 뭐가 온다고요? 그곳에서 관통하는 것은 제3의 JX. 그러니까 벡터에서 다루는 거는요, 순방향, 역방향, 오른나서 법칙만 알면요, 하나를 알면 세 개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것을 델타 Z와 델타 X로 구성된 또 다른 평면이라고 한다면, 그 평면에다가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같은 값 아닙니다. 이거 값 다 달라요. 평면에 어떤 평면이냐면 델타 X, 델타 Y로 구성되는 폐곡선. 이건 델타 Y, 델타 Z로 구성된 폐곡선. 이거는 델타 Z, 델타 X로 구성된 폐곡선이라는 의미예요. 요게.
요게 다 달라요. 어쨌든 그것을 구하면 about 뭐가 된다? 델타 Z, 델타 X니까 그 안에 순서가 뭐예요? 요게 순서잖아요. 요게 순서. 요거 순서. X, Y 순서. 요 순서. 요 순서. 순방향. 요게 순방향. 요게 순방향. 그랬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Z. X 성분. 그리고 역방향 Z 성분의 X 변화율. 그게 뭐하고 같다고요? about 제3의 성분, Y 성분하고. 이거 하나 구해놓으면 딱딱 나오는 거예요. 순방향, 역방향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지 그렇게 구한 값들, 첫 번째 거를 이렇게 구했단 말입니다. 첫 번째 거 구했고, 이제 그 첫 번째 거에다가 극한값을 구해요. 델타 X하고 델타 Y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짜부러뜨려가지고 0으로 보낸다고 그랬죠. 그럼 면적이 제로가 될 겁니다. 면적을 제로로 하는 짜부러뜨리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된다? 점이 없어졌어요. 놀랍죠? 왜요?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짜부러뜨리고 이퀄이 돼서 결국은 요 관계식, 여기도 이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이 된다. 예요. 그러면 JX와 JY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겠죠? 짜부러져서 approximately equal이 되면서 요 관계가 된다라는 것까지 얻었어요. 뭐 확인해 보세요. 명확하지요? 우리가 칠판에도 쓴 거랑 똑같잖아요. equal만 바꿔주면 되죠. 뭘 해서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0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슈링크해서 결국 equal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방정식인 거예요. approximately equal은 그냥 우리가 공학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그렇게 쓰겠다. 근데 그걸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응용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다른 법칙으로서 이거 자체가 암페어 법칙이에요. 앞으로는 암페어 법칙 그러면 이걸 생각해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벡터 회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라는 건 define 하는 겁니다. definition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다시피, 벡터 회전이 이랬잖아요. 벡터 회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라고 묻는 의미는 이거 자체가 고유한 벡터 물리량이에요. 이거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그 범상하게 무슨 말하는 회전하는 양상 뭐 그런 게 아니라 고유명사라고요. 고유명사라고 말할 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용어라고 말하고 이걸 영어로 말할 땐 터미널러지라고 말해요. 터미널러지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학영어도 배웠는데 공학영어에서 구조를 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구조 속에 이게 성분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수어입니다. 이게 목적어입니다. 명확하듯이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건 벡터 회전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장에서 회전이니까 자기장 회전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벡터 회전인데 그거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 수식으로 쓰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벡터니까 성분 3개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뒤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얘기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하나 얘기해놓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듯이 성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회전의 성분에 대한 정의 그렇게 한 거예요. 벡터 회전의 성분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그러느냐? 벡터 회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컬 이렇게 말해요. 컬. 컬이라는 그 용어에서 느끼는 것은 꼬불꼬불 회전하는 이런 걸 느끼는데 그거예요. 컬.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렇게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장의 회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어딘가 썼죠? 맨 처음에 설명을 했고 결국 우리는 자기장이라는 것의 특별한 자기장의 회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컬
컬 오브 이거 자기장의 세기잖아요. 이게 뭐 영어로 뭐 magnetic field intensity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벡터 표시를 해서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의 컬, 자기장의 세기의 회전.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하고 같으냐 하면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이렇게 표시한 것 같다니까 이거랑. 그럼 이것도 벡터인데 이거 벡터 오퍼레이터거든요. 이거 자체가 벡터라는 얘기예요. 그럼 벡터와 벡터의 크로스 프로다. 왜 적겠습니까? 벡터적이에요, 스칼라적이에요? 네. 외적을 또 뭐라고 말해요? 벡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내적을 뭐라고 불러요? 내적이란 말이랑 스칼라적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고요? 내적하면 뭐예요? 내적의 결과가 뭐예요? 내적. 요거하고 요걸 내적하면 뭐예요? 이건 내적이죠. 이거 벡터고 이것도 벡터예요. 내적하면 뭐예요? 결과? 스칼라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칼라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외적이라고 하면 외적은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 벡터적하고 같은 거예요. 왜요? 지금 보다시피 벡터와 벡터가 만나서 계산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벡터가 되는 거예요. 벡터적. 그래서 벡터라고요. 자기장의 회전 자체가 벡터 물리량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걸 영어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컬 오브 자기장의 세기.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거 할 때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요거 이렇게 불렀어요. 다이버전스 오브 D 이렇게 부른 거라고요. 근데 쓸 때는 뭐라고 써요? 쓸 때는 다이버전스 오브 D 이렇게 썼죠. 그러면서 이거 뭐라고 부르면 죽인다고 그랬죠? DVD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DVD가 아니라 저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이버전스 오브 D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벡터 오퍼레이터 요걸 이용하면 요게 뭐하고 같다? 이거하고 같다. 예, 이거하고 같다. 그렇듯이 요것이 있는데 컬 오브 H가 이게 있는데 이건 맨날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생략을 해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쓰느냐? 그러면 그냥 컬 오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도 컬 H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자기장을 모르는 거예요. 컬 오브 H라고 읽고 그래서 나중에 벡터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뭐하고 같냐면 이거하고 같더라 이렇게 읽으면서 요렇게 썼을 때도 뭐라고 읽느냐 컬 오브 H라고 읽는 거다 그런 얘기. 컬 오브 H 다 똑같아. 컬 오브 H 이건 컬 오브 H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의미상 컬 오브 H 다이버전스 오브 D 이렇게 읽는 거라고. 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니까 벡터 중에 뭘 대표 선수로 내보내면 되냐? 벡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성분만 구해보자. 수직인 성분. 그러니까 이런 평면이 있다면 수직인 성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수직인 성분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하고 같은 것이냐 하면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수직인 성분 뭐예요? Z성분. 이것의 수직인 성분 뭐예요? X성분. 이것의 수직인 성분 뭐예요? Y성분인데 그것을 대표 선수로 노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컬 오브 자기장의 세기를 노말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델타 SN 면적을 0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직사각형 면적을 생각했는데 직사각형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짱구라도 괜찮고 원이라도 괜찮고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0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세 개를 결국은 대표한 거예요. 요 세 개를 대표해서 뭐라고 한 것이냐 하면 자기장의 세기를
면적으로 나누고, 면적으로 나눴잖아요, 면적으로 나누고, 요 approximately equal을 equal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뭘로 한다? 델타 x, 델타 y를 0으로 보내고, 이거는 델타 y, 델타 z를 0으로 보내고, 이거는 델타 z, 델타 x를 0으로 보내고, 그걸 한 큐에, 세 경우, 이거, 그렇지만 한 큐에 뭐라고 하면 된다? 델타 SN을 0으로 보내고. 근데 그 델타 SN이라는 게 꼭 직사각형 면적이랄 거 없어요. 그냥 폐곡선이면 되고, 어떤 면적, 짱구가 돼도 괜찮아요. 그냥 짜부러뜨려가지고, 점이만 되면 되는 거. 그것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요거가 모여서, 보세요. 지금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고, Z 성분도 있어요. 이게 모여서 벡터로 표시하면 뭘로 표현되는 겁니까? 이 세 개가. 벡터로 표시되면 이거잖아요. 곧 여기다 썼듯이 이거가 뭐라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장의 회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장의 회전에 성분이 몇 개 있다?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는데 각각의 성분을 뭐라고 표시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시해서 저렇게 표시한다. 왜냐하면 저기서 뭐 델타 SN 이런 것들은 다 스켈라잖아요. 스켈라이고 이것도 내적이니까 스켈라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스켈라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벡터 회전의 성분에 대한 정의로 얘기를 하자. 그럼 이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게 되면 벡터 회전의 성분에 대한 서술 말로 정의하는 겁니다. 벡터 회전에는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성분 중 하나는 그 성분 방향의 수직인 평면 위에 임의 폐곡선, 우리는 직사각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럴 필요는 없다. 임의 폐곡선을 따라 자기장의 세기를 선적분한 값을 그 폐곡선이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나누되 그 면적을 0으로 하는 극한값이다. 0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슈링크 했단 말이에요. 짜부러뜨렸단 말이에요. 0으로 보냈다는 거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할 만한 내용은, 자, 이 다이버전스 오브 D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요. 이게 A라고 한다면, 이게 B라고 한다면 어디가 버렸어요?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한다면, A에서는 폐곡면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폐곡면을 짜부러뜨려가지고 한 점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폐곡면을 짜부러뜨려서 가는 동안에 폐곡면이라는 것은 뭘 갖고 있습니까? 폐곡면 위에 뭐가 있을까요? 폐곡면이라는 개념은 뭘 내포하고 있냐면 최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최적이 아니면 폐곡면이 없어요. 그러면 이 B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예요? 이거하고 조금 다르죠? 이때 폐곡면을 다룬다면 가우시안 폐곡면이에요. 이때는 암페리안 뭐죠? 암페리안 폐곡 선이잖아요. 그게 직사각형의 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폐곡선은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이건 면적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면적, 어쨌든 이것도 점으로 가잖아요. 이때 면적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폐곡선의 면적. 가우스 법칙에 뭐가 나왔을까요? 그때는 조 위치에 무슨 말이 나왔을 거냐면 폐곡면의 최적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요. 지금은 폐곡선의 면적, 그때는 폐곡면의 최적으로 나눴어요. 지금은 폐곡선의 면적으로 나눠요. 자, 폐곡선의 면적으로 나눈 것을 그 면적을 0으로 나누되 그 면적을 0으로 하는 극한값이다. 이게 이제 벡터 회전의 성분에 대한 서술인 셈이고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나 여기 유도하는 과정을요, 눈으로만 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테일러 급수까지 이해해 가면서 그 풀어내는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복습을 해서 그래서 숙지를 해야만 돼요.
그러면 이제 3차원 공간에서 벡터 회전 자체를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직각좌표계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걸 잘 보세요. 지금 그 각각의 그 뭐라 그럴까, 이전에는 요 성분 하나만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하나만 갖고 설명했는데 성분 3개를 이용해서 다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벡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순방향, 역방향 그 기능만 제대로 추적을 하면 이것을 쓰는 거는 그냥 쉬운 죽먹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해왔던 것들을 다 정리한 식일 텐데, 직각좌표계로 쓰게 되면 성분이 3개인데 그 성분들을 어떻게 구해냈느냐 했을 때, 결국은 컬, 오브, 자기장의 색인데 오브는 생략하고 이렇게 쓴다고 그랬고, 이게 벡터 물리량이니까 성분이 3개 있는 건데, 성분 3개 있다면 AX에다가 직각좌표라니까 AY에다가 AZ잖아요. 그러면 X성분, Z성분부터 우리가 구했잖아요. Z성분이 있는 건 뭐였었어요? 델타 X, 델타 Y 평면이었죠? 거기서 순방향은 뭐라고요? 무슨 성분이 순방향이에요? X, Y가 순방향이잖아요. 그거 빼놓고. 그러면 요게 X고 요게 Y잖아요. 끝! 여기는요. Y니까 뭐가 남았어요? Y, ZX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ZXY, YZX. 그러면 ZX니까 ZY, ZX. 에? 여기는요. X니까 YZ, YZ.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나머지는요. 변화율.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만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역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컬 오브 H의 정체라고. 이거 전자기를 설명하는 책에 보면 어디든지 그 표지 바로 앞에에 그 속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놓지 말고 머릿속에 새겨놓으세요. 머릿속에 새겨놓으면 이거예요. 그게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느냐? 결론적으로 이게 곧 이거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거라고 쓴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걸 추적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델 오퍼레이터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발산에서 전기장의 발산에서 이미 다뤘습니다만은 그 벡터 연산자라는 것을 도입한단 말이에요. 벡터 연산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건데, 이건 실제적으로 이거예요. 벡터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벡터 연산자예요. 벡터 연산자의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그때? 이 연산자 단위요. 이거 미터분의 1이에요. 이거 들어갈 때마다 미터로 나눠주는 꼴이에요. 보세요. 다이버전스 오브 D가 로브이다. 그러면 이거 단위가 뭐예요? 쿨롱파 미터 세제곱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쿨롱파 미터 제곱이잖아요. 이게 미터분의 1이기 때문에 내적을 해주든지 해도 쿨롱파 미터 세제곱하고 이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터분의 1. 그리고 그건 뭘로 되어 있냐 하면 직각좌표계로 표현한다면 dx 여기는 미터가 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단위가. 그래서 미터분의 1이에요. 그리고 dy 여기는 미터가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터분의 1이에요. 그리고 ddz 여기도 여기는 미터분의 1이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미터가 있지만. 그래서 미터분의 1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고, 이거 벡터예요, 벡터.
그러면 벡터라고 한다면 이걸 도입한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있다면 내적하게 되면 이거의 X성분하고 이거의 이것의 X성분하고 곱하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즉 AX, BX 플러스 AY, BY 플러스 AZ, BZ 이렇게 되듯이 그러면 다이버전스 오브 D라고 한다면 뭐라고 되는 거냐면 이게 X 성분이고 이게 Y 성분이고 이게 D 성분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DX 플러스 DDY dy 플러스 DZ가 된다라는 것이듯이 똑같이 이번에는 이것에다가 이거를 해준다는 것은 이때는 내적이었어요. 외적은 뭐냐? 그러면 외적은 저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외적. 그러니까 다시 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좀 힘은 들겠지만 뭐 그래봤자 뭐 1분뿐이 투자가 안 되겠지만 A라는 것에다가 B라는 것을 외적한다면 뭐가 됩니까? 이것도 세 개 성분이 나오죠. AX, AY, AZ가 나와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 하면 순방향, 역방향 이렇게 하는 거예요. X니까 뭐예요? YZ예요. 그러니까 AY, BZ 순방향, AZ, BY 역방향.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Y니까 뭐 갖고 그 결판을 날까요? Y, ZX에 ZX 순서대로 순방향 순서대로 ZX니까 AZ, BX 마이너스 AX, BZ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거 Z니까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Z, X, Y 그러니까 AX, BY 마이너스 AY, BX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순방향만 알면 되지 뭘 외워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듯이 여기도 순방향, 역방향이 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 대신에 여기다가 벡터 오퍼레이터를 쓴 거라고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X 성분이 있고 AY 성분이 있고 AZ 성분이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X 성분이니까 YZ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Y 성분, 이게 Z 성분. 그게 뭐예요? YZ 이거잖아요. Y 성분, Z 성분.